안녕하십니까. 생생한 현장 이슈를 색다른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생방송 정치 본색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은 정기남입니다. 오늘 정치 본색의 주제는 정치판 협치는 신기루인가? 뭐 이런 주제입니다. 함께 집중 분석할 두 분 모셨습니다. 송국건 정치평론가 그리고 또 박진영 숙명여대 개건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추석 연휴 첫날인데요. 네. 우리 송국건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고향에 내려가실 계획이십니까? 어떠십니까? 지금 저 어머니가 경기도 강명에 계시기 때문에 네, 고향에는 안 가고 네. 강명에 형이 모시고 있어서 그걸로 다녀오면 됩니다. 네. 우리 박 교수님은 끝나고 바로 갑니다. 네. 방송 영천. 마치는 대로. 영천. 네. 그럼 아직도 부모님들이 다 고향에 계신가 보죠? 예, 아주 건강하십니다. 그러면 추석 민심 뭐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네, 뭐 네. 지역에 또 다녀오면 네. 고향의 민심들을 쭉 전달하게 되는데 여전히 또 마찬가지로 정치 평론도 하고 그러시니까 네. 또 그런 의견들을 다양하게 듣고 오실 수 있는 계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뭐 근데 요즘은 이게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늘 쉽게 접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분위기하고 뭐 별반 다르지는 않더라고요. 네. 여론조사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여론조사랑 비슷하다. 근데 요즘은 또 그 친지들 모여도 정치 이야기 잘 안 해요. 금기어가 돼가고 네, 있죠. 금기가 돼. 네. 괜히 뭐 잘못 얘기했다가 분위기 싸늘해질 수가 특히 있으니까요. 지금 같이 뭐 팽팽하게 이렇게 전선을 대체한 이 상황에서는 정치 이야기 잘 안 해요. 그렇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추석 명절에 정치 얘기는 금기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그 정치판 협치, 뭐 아마 수식어를 붙인다면 과연 신기루인가 뭐 이런 주제인데요. 추석 연휴 앞두고 정치권이 아주 분주하고 뜨겁습니다. 먼저 민주당이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고요. 또 더더욱이나 민주당 의원 169명이 다 서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물귀신 작전이다. 대국민 호객행위 아니냐. 뭐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먼저 박진영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대통령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고발 조치를 하고 네네. 또 배우자에 대해서는 특검 요청까지 하고 네네. 뭔가 좀 세게 밀어붙인다는 느낌이거든요. 뭐 특별한 좀 배경이 있습니까?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다. 윤석열 정부에서 야당을 말살시키려고 하니까 야당은 여기에 대해서 저항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금방 이제 협치 뭐 정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진행되는 상황은 정치가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역할을 하는 거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럼 누가 역할을 하느냐? 검찰, 경찰, 사정기관이 지금 전면에 나서서 야당 말살 책동을 하고 있는데 야당의 입장에서 협치 우리가 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받지 않고 사정기관을 동원해서 야당을 완전히 씨를 말리겠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극단적인 투쟁으로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불가피한 선택이다. 네. 그리고 뭐 사정기관 앞세운 이런 야당 말살 뭐 여기에는 이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네네. 강이 강을 부르고 있는 거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송국건 평론가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아니요 공교로워요. 지금 시점이 상당히 공교로운 것이 그 어떤 선거법 위반 사건 그 공소시효가 오늘 만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마침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니까 그 기소를 해서 빨리 사건을 이제 끝내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재판에 넘기려고 하는 건데, 그 공교롭게도 추석 연휴에 이렇게 딱 맞물리게 되니 그러면 추석 민심을 겨냥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뭐 그 야당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지금 계속 왜 이렇게 수사가 뒤로 넘어왔냐 하면은 이 선거법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6개월이었잖아요. 그렇죠. 6개월인데 이게 올 연초에 고소 고발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연초에 수사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소환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는 대통령 선거가 한창일 때예요. 대선 후보를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3월 9일 날 선거 끝나고 나서 그때 다시 지방선거에 또 나갔습니다. 지방선거 인천 계양을 선거에. 그러면 또 인천 계양을 선거에 나가는 후보를 다시 소환을 할 수도 없어요. 그거 끝나니까는 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나갔습니다. 민주당 그 야당 경선 후보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는 사이에 이게 이 공소시효가 다 다가오니까 지금 공교롭게도 그 소환을 통보한 시점 그리고 기소한 시점이 정기국회 뭐 첫날에 소환 통보하고 또 연휴 그 추석 연휴 그 직전에 뭐 기소를 하느냐
그것은 정치적 의도 아니냐 하는데 이걸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지금부터 정치 탄압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그리고 아주 본안 사건은 아직 수사 중이에요. 뭐 나온 거 없습니다. 이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뭐 백현동이나 대장동이 본안 사건을 지금 본격적으로 뭐 시작은 했지만은 그것이 덜쳐지고 있는 건 아니죠. 본방에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다. 본방 지금 그렇죠.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거기서 파생된 사건이잖아요. 선거법상 공소시효라고 하는 게 6개월로 제한이 돼 있고 또 오늘부로 또 이제 공소시효가 금지가 끝났기 때문에 불가피한 어떤 시점이지 이것을 뭐 추석을 앞두고 맞춰서 이게 무슨 정치권의 사정 차원에서 진행된 건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을 보시는 지금까지는 거죠. 그렇게 봐요. 지금까지는 그렇다. 근데 이후까지는 아직 힘들더라도. 그러니까 본방송 때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네. 아니 저도 이게 뭐 시기적으로 기획됐다. 네네. 추석 밥상에 이재명 올리려고 했다. 뭐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더 본질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본질적으로 뭘 접근하냐면요. 첫 번째 내용의 문제입니다. 국토부가 협박했다. 나는 김문기 모른다. 지시한 바 없다. 이거 사실은 이게 과연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만한 건이냐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공직선거법상에서 허위사실 공표라고 했을 때 낙선의 목적이 있고 이건 이제 당선의 목적에 해당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경력이라든가 학력 또는 뭐 재산 또는 뭐 지지단체 이런 것들이 뭐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협박이라는 것을 하는 것은 이재명 그 당시 경기지사가 느꼈던 마음속에 심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인지의 측면입니다. 지시한 바 없다. 이건 기억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만한 것들인가라는 그 근본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2002년도에 노무현 이회창 후보가 붙었을 때 차떼기로 해가지고 한나라당이 난리가 났습니다. 몇백억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회창 후보가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 당시에 정치권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됐다라는 이야기를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겁니다. 그 이야기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칼자루 잡았다는 거잖아요. 이긴 사람이었기 때문에 칼자루 잡았는데 이게 내로남불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고백을 하신 겁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그런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 협박 모른다, 지시한 적 없다 이 정도 이야기는 동네 기초의원 선거 끝나도요 이거 소 다 취하는 거예요 수준이. 자 이를테면 이재명 후보에게 지금 제기된 이른바 범죄의 구성 요건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혐의와 때는.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예. 그 자체가 이를테면 국감장에서 했던 발언, 그다음에 또 언론 인터뷰에서 했던 발언 이런 사안 정도를 가지고 기소한 것 자체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네. 이거요 네이버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네네네. 뭘 압수수색을 해요. 자 그러면 검찰이 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안 사실은. 자체가 얼마나 뭐 중대하냐 또 경미하냐를 떠나서 이 선거법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앞두고 기소한 것이다라는 게 이제 검찰의 논리지 않습니까? 자, 그것과 관련해서 먼저 박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자 그런 와중에 이 사안에 대한 어떤 기소의 부당성 이런 것을 주장할 수도 있다고 봐요. 자, 근데 어쨌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들고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또 오히려 양측의 어떤 맞고발 맞고소로 지금 넘어가는 상황인데 이를테면 이런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처음에 초기에 이제 김용민 의원 등 몇몇 의원들이 그 특검법 얘기를 했을 때 이재명 대표는 다소 좀 신중론이었었어요. 뭐 특검 논의를 해보겠다였지 이렇게 급작스럽게 간 부분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박 교수님께도 여쭤보고 우리 송욱근 평론가도 여쭤보겠는데 다소 신중했던 것이 갑자기 좀 급브레이크를 밟은 급가속을 밟은 이유가 뭐냐는 걸 한 번 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두 번째, 그런 와중에서도 169명이 다 서명했지만 특검이 과연 그러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인지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 건지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박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바뀐 거는 여론의 변화입니다. 대통령의 지지도가 그냥 나락을 치고 있습니다. 치고 있고요. 그 이재명 이 대표에 대한 이 지금 그 경찰의 기소 의견 송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요. 대부분이 정치 보복이라는 의견이 50%가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특검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이재명 대표의 것이 허위사실 공포인데 윤석열 대통령도 똑같이 허위사실 공포 의혹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뉴스타파에서 했던 이야기가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은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 도이치모터스의 이 범죄 행위가 증명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과 관련 없다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왜 더 중요하냐면요. 지난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 그것이 사실로 드러난다. 그러면은 이거 물러달라. 대통령 이거 선거 자체가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이 정당성의 훼손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상황이 된다면은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도 요구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특검이라는 것을 끄집어냈고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 버리면은 흔히 하는 말로 진행되지도 않습니다. 진행되지도 않고 특검 자체가 또 뭐 예를 들자면은 이 흔히 하는 이게 면죄부를 주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09년도인가 2010년도에 BBK 특검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검찰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하더라도 결국은 BBK 하나도 파헤치지는 못했어요. 똑같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기대하는 것은 여론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특검 이전에 제가 보기에는 국정조사를 할 것 같아요. 국정조사는 이제 국회에서 하기 때문에 이 흔히 하는 말로 이 검찰이라든가 사정기관이 휘둘릴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증거를 찾아낸다거나 하는 능력은 떨어지겠죠. 그러나 정황 논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밝혀낼 거라고 봅니다. 그게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진다면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국민 여론이 만들어질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도 똑같은 절차를 거쳤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수많은 의혹들을 제기했고 그리고 박영수 특검이라는 분이 솔직히 지나스 이야기잖아요. 민주당 편 아니잖아요. 민주당 편 아닌데도 국민 여론이 그렇게 가니까 그리고 또 권한 대행했던 황교안 대행이 박근혜 대통령 임명한 사람에서도 불구하고도 국민 여론 때문에 특검을 그렇게 제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국민 여론이 움직인다면 특검 얼마든지 성사할 수 가능하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고 하나 궁금한 것은 제가 생각한 것과 좀 약간 달라서 그러는데 국정조사와 특검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건가요? 아니면 병행 추진? 병행 추진인 것 같아요. 병행 추진으로 보는 게 맞다. 네. 네. 자, 송국건 우리 평론가님께 여쭤볼게요. 특검법 배경의 발의는 잠깐 앞서 언급했었고요. 성사 가능성, 그다음 이것이 노리는 정치적 목적.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은 여론전이죠. 지금 이것을 그 자위권 행사라고 이렇게 김의겸 의원이 이야기를 했던데 정당한 자위권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그러면 자위권이라고 하면 부당한 공격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그 부당한 공격이 그걸 가령 예를 들어서 검찰에서 부당한 공격을 했다. 그러면은 왜 그렇다면 검찰과 같이 상대를 해야지 갑자기 대통령 배우자를 특검으로 몰고 가느냐. 물론 그 뒤에 윤석열 검찰 정권이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은 그것이 뭐 국민 여론에서 과연 그렇게 인식이 될 것인가. 그리고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한 수사는 문재인 정권 때 검찰에서 쭉 해왔던 거예요. 문재인 정권 때 쭉 해왔던 것이고 또 특히 이것을 저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국민 여론에 따라서 김건희 특검의 미온적이다가 갑자기 이렇게 강해졌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만큼 상당히 이 맞불을 놓을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지금 세 가지 혐의로 기소가 되고 뭐 이런 상황 기소 그 대상에 오르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계속 나왔던 이야기가 그거죠. 만약에 벌금 100만 원, 선거법에서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은 이 434억 원 그 다시 국고 환수를 해놔야 된다. 그리고 또 그 이재명 대표의 국회의원직도 날아가고 당 대표직도 없어지고 또 다음에 5년 후에 차기 대선에도 출마하지 못한다. 이런 것이 갑자기 막 부각이 됐어요. 갑자기 부각이 돼 선거법이 나오면서. 그러니 지금부터 초반부터 물론 이것은 나중에 다 재판하고 시간이 걸리지만 맞대응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 김건희 특검을 갑자기 들고 나온 측면이 있고 김건희 특검 성사가 될 것이냐 물론 법사위원장이 그 국민의힘이고 또 대통령의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성사가 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시면 정치권에서 또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뭔가 기회의 테이크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이 특검 문제하고 다른 문제하고 그런 것을 대비를 해서 오늘 그 민주당의 특검법을 보면은 그 규모 특검의 규모가 최순실 특검에 버금가는 그 정도의 대규모 규모를 했고 또 심지어 특검을 추천하는 쪽에서 대통령이 속한 정당은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추천을 아예 못하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는 이 여론전을 위해서 특검을 들고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 이런 장치들을 거르는 것은 나중에 또 거대 야당이니까 다른 고리를 가지고 그것을 줄 테니까 이것을 받아라 이렇게 또 협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규모도 크게 해놓고
또 그 국민의힘에서 추천도 못하게 해놓은 거죠. 특검 추진 속에는 또 다른 어떤 정치적 어떤 그 타협 또는 해법 이런 것들도 한번 그런 것도 같이 충분히 염두에 두면서 가고 있다. 타협됐으면 좋겠어요. 타협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자, 왜 근데- 그러냐면 예. 워낙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제가 저번에 뭐 본방송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워낙 이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이것과 이것을 또 교환할 수도 있어요. 자, 지금 그러면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 중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특검 추천과 관련해서 네. 지금 이제 그 민주당이 그 발의한 네. 특검법에는 특검 추천과 관련해서 이른바 대통령이 속한 교섭단체는 이렇게 제외하는 걸로 제외하는 걸로 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네. 이건 이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 그 이명박 대통령 특검할 때도 내곡동 사저 특검할 때도 이해충돌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렇죠. 맥락에서 그렇게 진행된 건 아닌가요? 뭐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것을 딱 이렇게 못 박은 사례가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네. 못 박은 사례도 있고 특검을 하는 이유가 검찰을 못 믿겠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특검하는 거기 때문에 검찰이라는 것은 현 정부의 편이다라는 우리가 이제 전제를 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똑같이 특검도 현 대통령이 임명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래서 거죠. 그러면 검찰을 못 믿겠다 해서 특검을 하는데 자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이제 특검의 수사 대상이 세 가지잖아요. 하나는 코바나 컨텐츠 그 협찬 의혹, 하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하나는 학력 경력 부풀리기인데 자 이 세 가지가 수사가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 수사를 했던 거예요. 수사를 했던 거고 물론 최근에 들어와서 새로 드러난 게 몇 가지 있는데 그럼 새로 드러난 거 있으면은 그것을 윤석열 정권 검찰에서 하도록 일단 맡겼다가 그게 미진하다고 판단되면은 특검에 가는 건데 지금은 문재인 정권 때 수사했던 것도 그런 미진하다. 그리고 새로운 의혹이 드러나는데 윤석열 정권에서 아직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수사 안 한다. 그래서 바로 특검에 가면은 검찰은 할 일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문재인 우리 정부의 박지영 교수님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이게 일반 우리 시청자들이나 애독자들이 볼 때도 아니 그거 문재인 정부 때 얼마든지 검찰 수사할 수 있었는데 그거 대해서 안 하다가 갑자기 특검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란 반박을 아유, 어떻게 하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었고 장관과 김호수 총장 각을- 갔을 때도 네. 계속했죠. 장관과 각을 세워가면서 자기의 조직을 지켰고요. 네. 그리고 추미애 장관과 이 대등한 관계에서 자기가 이제 흔히 말하면 부하가 아닙니다. 네. 그랬던 분이고 추미애 장관이 끝나고 난 이후에 박범계 장관이 온 상황에서도 윤석열 장관이 만들어온 인맥들과 흔히 하는 이 특수부 사단들이 검찰을 장악하고 좌지우지했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입니다. 문재인 네. 정부였지만 윤석열 검찰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시점에서 제대로 된 수사는 불가능했다. 그거는 이렇게 얘기하는 그거는 건가요? 초기고 네네. 초기고 그다음에 그 수사를 하던 검찰들을 다 자천시키고 네. 그다음에 이른바 추미애 사단이 다 포진을 했고 그다음에 검찰총장이 김호수 검찰총장이었고 네.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성윤 지검장이었고 그때도 수사를 했어요. 네. 자, 이 문제를 너무 길게 갈 수 없으니까. 추미애 장관 사단이 네. 수사 라인에 직접 개입해서 주요 요직을 차지한 분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이성윤 지검장도 당시에 수사를 했던 그 파트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고 대부분의 수사 라인들은 그 당시에 이제 특수부 통들이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김호수 총장 같은 경우에는 중립지대로 빠져나가면서 그 당시에 여당의 어떤 민주당의 입장과 다른 입장을 취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정치판 협치 과연 신기루인가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게 갈등을 넘어서는 이 막장 정치 수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크고 또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하다 보면 이러다가는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걱정하는 그 우리 전직 그 박지원 국정원장의 발언도 인터뷰에서 봤는데요. 자, 지금 그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더라도 이를테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여전히 30% 초반의 정체 상태거든요. 자, 그러면 뭔가 지금 이 서로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부각한다 해도 이게 뭐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로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자, 이러면은 오히려 맞고소, 특검 이런 것도 뭐 정치적으로는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만 뭔가 해법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해법이라고 한 차원에서 이재명 그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영수회담을 제안했어요. 오히려 이런 갈등을 넘어서는 이른바 막장 정치 그만하고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통 크게 한번 문제를 풀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것을 제안했는데 이 영수회담 제안에 대한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생각, 성사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또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 건지 우리 두 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수회담은 경선 후보 때부터 영수회담 내가 당선되면은 대표가 되면은 그 제안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첫 일성부터 계속 영수회담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뭐 많이 이야기가 나왔지만 영수회담이라는 것은 그 과거에 대통령이 여당 집권당의 총재일 때 야당 총재가 했던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김대중 대통령 겸 그 평민당 총재가 아니면 이해창 뭐 자유한국당이든지 그 총재와 하는 게 영수회담이에요. 지금은 대통령이 그래서 총재가 아니고 평당원인 상황에서는 영수회담이라는 말 자체가 맞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윤석열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는 이야기는 그것은 좀 어려운 거고 그냥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을 초대해서 다 같이 하는 것, 그 정의당까지 포함해서 그것은 이제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그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둘이서 단독으로 만나면은 이것은 그 여당 대표가 있는데 지금은 여당 대표가 누군지 모르는 이 상황이 돼버렸지만은 어쨌든 여당을 그 빼고 또 다른 정의당이 이런 데를 빼고 그냥 그 만난다. 이 상황은 저는 지금 상황에서 맞지 않다고 봐요. 맞지 않다? 네, 맞지 않고 또 특히 지금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재명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다른 것들을 좀 협조를 하면서 그렇게 만나서 민생을 한번 논의해보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 특검을 걸어놓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것이 그 논의가 제대로 되기 어렵죠. 민생에 관한 논의가. 전쟁에 전쟁으로 대응해놓고 영수회담 이게 추진이 가능하겠냐? 지금 더 어려워진 거죠. 상황적으로는 그렇게 본다는 말씀이시죠. 자, 영수회담의 취지 뭐 이재명 대표가 어떻든 간에 제안을 했는데 영수회담 안 받았다고 지금 전쟁이냐 또 야당 이렇게 여당에서 비판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는 이제 뭐 영수회담의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따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이제 그게 중요한 시점이 아니라 국가가 위기라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던진 거는 솔직히 말하면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다. 거덜내고 있다. 걱정된다. 우리라도 힘을 보태고 싶다라는 흔히 하는 말로 우국충정이에요. 우국충정의 문제고 뭐 박지원 대표께서 전 대표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는데 협치를 안 해서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인 게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엉터리라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국정을 운영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이게 생긴 거 아닙니까? 협치 안 하고도 잘 돌아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과거에 대통령 뭐 이명박 대통령 초기에도 돌아가고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 협치 뭐 제대로 안 했지만 돌아갔습니다. 근데 지금 나라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상황이니까 답답하니까 지금 영수회담 하자고 역으로 제안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다, 민생이 협조하지 않는다 이런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는 게 없어요. 국정 비전도 없고 국정 목표도 없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문재인 정부 이 당시에 문재인 정부도 비판받았습니다. 소득주도 성장하겠다고 비판받았고요. 탈원전 정책하겠다고 해서 비판받았고요. 뭘 하려고 해서 비판받았는데 이 정부는 지금 뭘 하겠다는 건지 국정 목표도 없고 비전도 없고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인수위했는데 생각나는 것은 뭐 취약 연령을 5세로 낮추자. 이런 것밖에 생각 안 나요. 그러니 실제로 전혀 준비 안 되고 무능한 정권이기 때문에 그 정권이 밉지만은 국가가 거들나서는 안 되니까 야당이라도 국정 경험이 있는 바로 직전에 국정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와주겠다는 취지에서 영수회담을 하려고 한 건데 이걸 형식 논리로 과거의 영수가 아니다 또는 뭐 저기 정의당도 불러야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할 말이 없죠. 자, 이런 식으로 그 영수회담의 어떤 그 필요성, 영수회담 그 관점 자체까지도 사실은 여야 간의 이견이 있는 건데 저는 어쨌든 영수회담의 성사 가능성을 떠나서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테면 그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야당에 먼저 손을 내미는 뭐 그런 어떤 그 제스처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어떤 바람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대길 정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진영 정치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이것은 또 잘못하면은 소위 그 정치권에서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강대 강으로 간다는 얘기는 적대적 공생 관계라고 하는 또 정치적 비판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대결 정치 효능감에 대해서 저는 효능감 제로라고 봐요. 그런데 자기 지지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아마 이 대결 정치 또는 진영 정치가 횡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자 이렇게 대결 정치 뭐 진영 정치 강대 강 이렇게 가면 저는 이게 한번 손익 계산을 해봐야 한다고 봐요. 나중에 지금 당장의 손익도 있을 것이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이익을 보는 뭐랄까 좀 손해를 보는 것인지 이재명 대표가 손해를 보는 것인지 그 어떤 손익 계산 이 대결 정치의 손익 계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서로 손익 계산이 제대로 지금 되지 않고 있죠. 왜 그러냐면 서로 가지고 있는 계산기가 달라요. 계산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겁니다. 가령 이걸 영수회담을 하자 해서 민생을 논의하자. 자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태까지 있었던 뭐 일 다 그만두자. 그 뭐 수사도 다 그만두자. 우상호 비대위원장 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뭐냐면은 아니 협치를 해달라고 하면서 왜 전임 정권에 대해서 수사하면서 협치를 해달라고 하느냐. 그것은 마치 수사 안 하면은 협치해 줄 수 있다는 저는 그렇게 취지로 들렸어요. 만약에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의 존립 기반 자체를 훼손시켜 버리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아주 특수한 상황입니다. 새 정부가 들었었는데 전임 대통령에 대해서 한 7, 8가지의 어떤 뭐 수사선상에 올라 있고 여전히 그다음에 같이 그 대통령 경선 선거를 했던 사람 민주당 대표가 또 지금 한 10개 정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고 이거 상당히 특수한 상황이죠. 과거에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겁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을 후보를 왜 지지하냐고 했을 때 60%, 70%가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재명은 왜 지지하냐고 물었을 때 이재명은 어떤 돌파력도 있고 정책도 있다. 이것이 지지 이유였고 윤석열 후보는 정권 교체가 지지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왜 정권 교체를 하느냐? 그것은 또 정권 교체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조국 사태, 윤병 사태 이런 것을 봤을 때 문재인 정권의 민낯 이것들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 때 그것을 신적폐라고 규정을 하고 수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청산을 한다고 했으니까는 지지해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본인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일도 해야 됩니다. 민생을 물론 돌봐야 되지만은 이 일을 안 하면은 정권 존립 기반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우리 손국건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 출범 과정 자체가 뭐 이를테면 그 뭐 공정과 상식이라든가 또는 과거 어떤 그 적폐랄까 이것에 대한 어떤 철저한 어떤 단절 뭐 이런 것들을 그 근거로 해서 출범한 거 아니겠느냐.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덮고 갈 수는 없는 거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 덮는 조건으로 협치를 그렇죠. 해주겠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다. 뭐 이런 말씀인 건데 자 결국은 이 말씀의 연장선으로 보면 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의 그 소위 말 반문재인 정서로 사실은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도 반문재인 정서의 어떤 기조로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모든 어떤 국정운영의 출발을 반문재인에 출발하고 있지 않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는 말씀이죠. 반문재인 정서에 의해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근데 그걸로 이제 끝이 나야 돼요. 근데 도어 스태핑에서 늘 다음 전 정부 탓만 합니다. 전 정부가 잘못했기 때문에 현 정부가 탄생해서 이긴 거예요. 다른 정부가 이긴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 프로그램을 갖고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급진전하는 상황이고요. 공정과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정과 정의 본인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죠. 대선 와중에서 이재명 후보의 의혹만 나왔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장모 수많은 분들에 대한 의혹들이 수없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하고 본인이 비판했던 내로남불에 스스로 똑같이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는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요. 말씀하시는 부분에 동의합니다. 극단적인 뭐 예를 들어서 뭐 개발 사업을 통해서 몇백억의 비리가 있다. 이런 걸 수사해야 됩니다. 그런 거 수사하는 거 국민들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은행 관련해 가지고 대출해서 누가 큰 비리가 있었다. 당연히 수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은 장모 의혹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개발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100%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선거법에 의한 이 허위사실 공표 애매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서 꺼내서 시작을 하니까 불공정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발 이런 거 할 여력에 국정에서 민생이라든가 경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잘하는 성적표 나오는 것들 한번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를테면 그 국회 본회의장에서인가요? 그 측근 보좌관의 문자 메시지를 전쟁입니다. 뭐 전쟁입니다. 이걸 보여준 건지 아니면 뭐 부지불식간에 이게 이제 알려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전쟁입니다라는 그 말 속에 함축돼 있다고 봐요. 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또 비판 중에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전쟁은 전쟁이고 제1야당 대표로서 자, 사법 리스크 언제까지 끌고 안고 갈 거냐? 풀 건 풀고 가야 되지 않겠냐? 자, 그러면은 검찰 소환에 대해서 당당하게 임하고 또 야당 대표 169석을 가진 야당 대표로서의 어떤 민생이라든가 경제 위기에 또 협조하는 모습. 이런 어떤 제1야당 대표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것이 하질 않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오히려 가려진 측면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마찬가지입니다. 보십니까? 뭐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여야의 두 지도자에게 오히려 더 손해가 간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존에 있던 정쟁하고는 이거 차원이 다른 겁니다. 기존에 있던 정쟁이라는 게 말싸움이잖아요. 권성동 대표처럼 거친 표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검경이라는 사정의 칼을 가지고 장검을 가지고 찌르려고 하는 상황이다. 이거는 지금 말로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 퍼스트 레이드를 걸어가지고 대통령의 당선의 정당성에 훼손을 내겠다라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상황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실인 상황이고 앞에서 또 이제 반복하게 되는데 민생을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는 게 없는데 뭐 어떻게 도와줍니까? 우리 성국과 평론가 아니 평론가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도 100대 과제가 있고 예. 윤석열 정부도 100대 과제 다 발표를 했고 110대 과제인데 제가 다 110대 훑어봤습니다. 제가 예. 전문가로 다 100대 과제 봤는데요. 국민들이 아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죠. 아니 홍보가 안 되는 거죠. 예. 지금 이런 식으로 되니까는 지금 다른 리스크 또 국민의힘 안에서 정권 안에서 이준석 리스크까지 생겨가지고 네네. 이 지금 야당도 지금 이렇게 계속 그 뭐 특검도 하고 하는데 안에 또 이준석 리스크까지 생기니까 얼마나 지금 홍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야당 탓은 아니잖아요. 야당 탓은 아니죠. 야당 탓은 자기들 탓이잖아요. 실력이 뭐 그것도 이준석 실력이에요. 탓이죠. 네. 그것도 실력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또 프레임을 거는 측면은 있죠. 프레임을 아이, 민주당 그건 쪽에서 아니- 거는 측면이 있죠. 제가 이제 국정과제 담당했던 사람인데 문재인 정부 때 110대 과제고 144개 지역 과제인데 그거 다 했습니다. 공약 엄청나게 했습니다. 엄청나게 해서 욕도 엄청 많이 먹었어요. 지금 110대 과제 보면요.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뭐 이런 거 들어있어요. 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이념 공부하는 책자 만든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국정과제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워낙 자유주의를 무너뜨려놔서 그러니까. 그런 말씀 자유주의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한국 사회에서 선진국 민주화된 상황에서 숨쉬는 공기처럼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겁니다. 공기 잘 마시도록 하자는 것을 국정과제에 잡아왔다. 이건 진짜 솔직한 말해서 진짜 부끄러웠습니다. 그거 읽어보고 제가. 아니 자.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 그 개헌안 냈을 때 조국 민정수석이 냈을 때 개헌안 초안에 그 자유라는 말 뺐었어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라는 말 뺐습니다. 자, 그건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여당, 제가 집권 여당, 대통령을 위시한 집권 여당의 어떤 그 존재 자체가 결국 이제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물론 제1야당의 또 책임 역할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단순한 어떤 손익의 문제를 떠나서 국정으로 좀 야당에 먼저 좀 손을 내미는 것을 통해서 민생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하나의 과제로 가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이른바 지금 제기되고 있는 뭐 사법 리스크 부분들, 법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 다 덮고 가자는 얘기는 아니다. 뭐 그런 맥락에서 좀 전쟁은 전쟁, 또 경제 위기, 민생 위기는 민생 위기 이렇게 좀 투트리로 가면 안 되는 겁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전쟁이라는 것이 말로 하는 전쟁이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칼을 쑥 내미는데 그걸 어떻게 잡아요?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칼로 장검으로 받아들이니까 이건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방탄조끼 많이 입었잖아요. 방탄이냐 뭐냐 이걸 떠나서 지금 이게 서로 간의 어떤 이 대결 정치 그 소용돌이 속에서 뭔가 이게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를테면 이 정치라든가 정치는 전쟁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잖아요. 정치라는 게 결국 뭡니까? 결국은 뭔가 이 차선을 찾아내고 타협을 끌어내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좀 여야의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또 제1야당까지 그런 어떤 좀 이 대결 정치를 그만 종식하고 정말 이 진행되어야 될 그 과거의 어떤 적폐라든가 사법 리스크로 가야죠. 해소해 나야지요. 그러나 이제는 좀 뭔가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이 좀 먼저 나서고 또 야당도 거기에 호응하는 방식으로 해서 좀 뭔가 이 협치의 어떤 그 최소한의 토대 이걸 좀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저는 민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건 맞죠. 네. 돌파구는 어떤 식으로도 찾아야 되는데 네. 서로 이게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에 네. 여기서 그 접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지금까지 쭉 우리 그 박지원 교수님께서는 협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에 대해서 사실상 이게 윤석열 대통령 책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이 좀 추석 이후에는
좀 뭔가 여기서 좀 변화된 모습을 좀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우선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건 이 대야 부분에서 변화된 모습보다는 우선 안에 내부 문제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일 거예요. 지금 당정청 중에서 청와대가 아니고 대통령실이죠. 이제 당이 어쨌든 비대위 체제, 또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정진석 비대위 체제로 출범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대통령실에 뭐 50명이나 물갈이하면서 또 전열을 정별을 했고, 또 뭐 내각도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을 했고, 또 곧 교육부 장관 하고, 이런 식으로 일단 저 내부 정비가 더 시급한 문제예요. 그 지금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내부 정비를 하고 어느 정도의 그 국민 지지를 얻어야지 국정 동력도 생기고 야당하고도 협상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여유가 없습니다. 야당하고 협상을 할 여유조차도 없어요. 그리고 야당이 거기서 그런 조건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야당은 그대로 또 강대강으로 나오니까, 그렇다고 물론 야당 보고 그 온순하게 나오라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선명성이 있는데. 그렇지만 이 너무나 특수한 상황에서 이렇게 뭐 특검도 발의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 지금 두 번째 그 고발을 했잖아요. 고발을 하고 하니까 계속 얽혀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가령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30%대라서 국정 그 탄력을 전혀 못 받고 있죠. 예. 저는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그거를 분석을 하는데, 지금 갤럽 기준으로 하면은 민주당 지지를 한다는 사람 중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 나옵니다. 33%가 표집이 되는데 그래서 5%가 나와요. 자, 그런데 대구 경북이 75%를 몰아줬죠. 몰아줬는데 요런 갤럽 경우에 35 내지 40% 나옵니다. 부정평가가 더 많이 나와요. 그렇죠. 대구 경북에서도. 대구 경북에서 그러고 있죠. 70대 그러면, 대구 경북 보수층에서도 더 부정평가가 높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보수층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강성 보수라고 하는 쪽에서도 돌아서는 이유가 인사 문제나 이런 게 아닙니다. 왜 그 대선 후보 때 다 약속했던 거 안 하나? 신적폐 청산 왜 안 하냐 이거. 오히려 더 강하게 해라. 더 강하게 하라는 요구도 네.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네. 그러니 상당히 딜레마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낮은 지지율이 계속 정체되고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 돌파구를 만들어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여러 어떤 그 정치권의 분석에 따르면 이런 국정운영 난맥상을 이렇게 헤쳐나가려면 세 가지 수렁을 건너야 된다.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나는 얘기가 되는 게 윤핵관 리스크입니다. 윤핵관 리스크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두 번째가 이른바 이준석 리스크다. 뭔가 이게 지금 여당이 역할을 못하고 있고 당 내용 갈등이 지금 그 수습의 지금 뭐 수습의 스텝은 받고 있지만 전망을 할 수 없는 시계 제로의 상태지 않습니까? 그다음 세 번째가 김건희 리스크예요. 이 세 가지 리스크로부터 벗어날 때만이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국민들로부터 어느 정도 평가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냐 이런 지적을 하는데, 뭐 어찌 보면 우선순위라 그럴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것부터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나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또 우리 송국권 평론가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윤핵관과 이준석은 지금 동시에 손절하기로 결심한 것 같아요. 이제 헤어질 결심을 다 한 것 같고. 헤어질 결심 한 것 같다. 네,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이선 후퇴 선언하는 게 본인 혼자 판단으로 했겠습니까? 다. 그리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퇴를 했죠. 그리고 뭐 지금 이선으로 물러나고, 이준석 그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경찰 수사 변수도 있고 또 윤리 추가 징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동시에 일단 손절을 해서 정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가는 것 같고, 김건희 여사 리스크는 물론 김건희 여사 뭐 여러 가지 그 허술한 부분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민주당이 너무 과도하게 김건희 여사에 매달리는 측면이 있어요. 공격 포인트를. 대선 때도 그랬습니다. 대선 때도 그 윤석열 캠프를 공격을 하는데 윤석열 후보 공격이 3이면 김건희 씨 공격이 7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 됐으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뭐 인사 문제 그런 건 다 비판을 해야 되죠. 인사 문제나 다 비판을 해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 과제가 도대체 뭐냐? 뭐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계속 뭐 국제 환경 탓만 할 거냐? 이거는 괜찮은데, 대통령이 된 지금 대통령 부인이 그 전에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을 계속 끄집어내가지고 그것을 오히려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보다 거기다 더 좀 허술한 부분이라고 판단해서 거기다 초점을 맞춰버리면은 국민들이 볼 때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게 없어요. 이익이. 대통령이 잘못을 시정을 하면 국민에게도 이익이 돌아가지만, 대통령 배우자를 과거에 결혼도 하기 전에 일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건 결국은 소모전밖에 안 되는 거죠.
김건희 그 여사, 뭐 대통령의 배우자 여기에 너무 집중하는 것은 이 소위 전투의 방향이 잘못된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국민들 눈에 안 보이면 비판 안 하죠. 국민들 본인이 조용히 내조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외국적이 정상 방문 때에도 따라가면서 또 뭐 무리가 나오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비판을 하는 거다.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윤핵관, 이준석, 김건희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엔 윤핵관이 아닙니다. 윤핵관이 그냥 윤석열 대통령 본인입니다. 윤핵관은 곧 윤석열 윤석열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서 다 조정했잖아요. 체리 따봉 보내고 했고 네네. 이번에 보십시오. 정진석 그 비비대위원장 임명하는 과정에서도 돌고 돌아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작동했구나 아는 거고요. 권성동 그 원내대표 유임될 때도 초재선들이 대통령한테 전화 받았다고 여기까지 흘러나왔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결국은 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준석 대표 그 아웃 잘했다고 이 내부 총질러 아웃 잘했어 체리 따봉 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김건희 씨 여사는 뭐 부부니까 말할 필요도 없고요. 모든 것이 결국은 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문제에서 귀결된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요즘 국민의힘에서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면은 말은 못합니다만은 차라리 윤핵관이 그리울 때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옵니다. 네네. 아예 그나마 정치하던 사람들이 말귀도 통하고 정치적 절차도 이해하는데 새롭게 대통령실을 채울 사람들이 지금 뭐 한두 분들은 보면은 과거 친박계거나 또는 이 아스팔트 보수에 가까운 분들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보수 유튜버 그 흔히 하는 극단적인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 추천대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이 김건희 여사가 추천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아예 정치와 관련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더 우려스럽겠습니까? 자, 지금 말씀에 이제 그 취지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윤핵관 뭐 지금 이선 후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다시 데모로 해서 그 약간 이미지가 퇴색한 부분은 있어요. 그러나 윤핵관이 만약에 물러나고 또 영핵관, 뭐 검핵관, 신핵관 이렇게 나오지만 결국은 구관이 명관이라고 윤핵관들이 더 나았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 나름대로 정치 기획이라도 하잖아요. 안철수 네네. 대표하고 뭐 다음 대표를 만들어 볼까 이런 기획도 하는데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리스크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 얘기가 나왔는데 자, 그러면 저는 이재명 그 대표에게 리스크가 저는 있다고 봐요. 자, 지금 어쨌든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기소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남아있는 뭐 대장동, 백현동 등등 뭐 변호사비 대납, 성남 FC 이런 사법 리스크가 지금 아직도 앞으로 어떻게 해소될 것인가라는 리스크 하나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강성 팬덤에 의존한 이른바 이 소위 진영 정치, 너무 이게 강대강으로 몰고 가는 거 아니냐.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이 제1야당도 역시 이제 수권 능력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럼 뭔가 유능하고 겸손한 어떤 야당의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되는데 너무 전쟁 중심으로 가다 보니 이게 그런 부분이 좀 부각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세 가지 어떤 그 과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뭐 선구권 우리 평론가께서도 한번 이재명 그 대표가 가진 리스크 이게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고 어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지 한번. 세 가지 다 연결돼 있죠. 네, 연결돼 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와 거기서 또 팬덤 현상이 그 당원까지 막 바꾸는 그런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팬덤 그 5만 명이 뭐 당원 청원을 하면 되는데 5만 명 이상 하면 되는데 7만 명이 당원 청원을 해서 당원 바꾸고 그리고 여기서 사법 리스크에 그 매여 있으니까는 지금 세 번째 말씀하신 그런 어떤 비전을 보여준다든가 우리가 수권 정당이다 이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건데 그렇다면 연결이 돼 있으면 이 근본적인 그 원인은 뭐냐? 이재명 대표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거 정치 검찰이 예를 들어서 정치 검찰이 이렇게 뭐 튼다고 해도 그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10개나 되는 혐의 뭐 법인카드부터 뭐 변호사비 대납 뭐 성남 FC 대장동 백현동 제가 세도 지금 한 10개 정도 되는데 그런 리스크들은 결국은 본인이 만든 거예요. 이재명 대표 본인이 만들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본인이 떳떳하다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가야 돼요. 그 검찰이 소환을 했을 때. 자, 검찰이 왜 이거 본안 사건도 아닌데 본방송도 아닌데 예고편 가지고 이렇게까지 망신을 주느냐.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출석을 하면서 기자들에게 떳떳이 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하고 본인이 변호사잖아요. 본인이 변호사고 또 거기 뭐 당 대변인도 또 변호사 출신이 있어요. 그런데 변호사 출신들이
그 법적으로 이렇게 방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마치 이것을 표적 수사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본안 사건에 들어가기 전부터 벌써 이것을 표적이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오히려 그것이 그렇다면 정말 더 더 다른 큰 것이 있는가 보다 국민은 또 그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야의 극한 대립, 강대강 정치 뭐 이런 것들이 불가피한 측면은 있죠. 또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역지사지하는 그 관점에서 이렇게 봤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데 결국 이제 우리가 오늘 그 큰 주제로 봤던 게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정치판 협치라고 하는 게 정말 어려운 건가? 협치는 결국은 이게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건데 결국 또 이것은 협치는 정치인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국민을 위한 거거든요. 국민을 위해서도 결국은 이익이기 때문에 협치라고 하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건데 자 그러면 뭐 정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두 분께 한 말씀씩만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를 거부하고 있는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할 생각이 없다라고 거기에 대한 의견과 또 그러면 협치가 앞으로 짧은 기간 내에 협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렵다고 보시는지.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재명 대표 저는 사법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해요. 금방 이제 우리 평론가님이 법적 방어를 하라고 하셨는데 증거가 없으니까 법적 방어를 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무슨 백현동권 무슨 동권 하는데 증거 하나도 없어요. 증거가 있어야지 그 증거를 정황적 증거라도 갖고 와가지고 제대로 논쟁이 돼야지 법적 방어를 하는데 전혀 없어요. 그냥 언론에 나왔던 이야기에 나열일 뿐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쌍방울 이야기 볼게요. 쌍방울 이야기하는데 쌍방울이 그 변호사비 대납했다. 그다음에 경기도청 행사에 뭐 스폰서했다 했는데 경기도청 행사에 수많은 기업들이 스폰서했습니다. 스폰서했는데 그 스폰서했는데 이재명 그 당시 경기지사가 쌍방울에 준 대가로 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무슨 범죄가 성립됩니까? 그냥 쌍방울이라는 기업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이재명하고 친할 것 같으니까 억지로 엮어놓은 거예요. 증거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증거 없어요. 증거가 없으니까 말꼬투리 잡아가지고 억지로 이제 선거법으로 걸고 있는데 대장동 이재명이 돈 10원이라도 받았습니까? 증거 있습니까? 직권남용했는 거 증거 있습니까? 없어요. 백현동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원에서 감사까지 했는데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지난 대선 때 흔히 하는 정쟁 차원에서 던져놨던 것들을 언론이 증폭시키고 정권을 잡으니까 거기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시 슬슬 흘려주고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사법 리스크는 증폭시키고 있는 측면이 커 보인다 이런 지적인데 자 뭐 정해진 시간입니다만 짧게 이야기할게요. 경찰 검찰은 뭐 물론 뭐 정권의 하수인이다 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 성남 FC나 여러 가지 대장동이랑 관련해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한 게 많습니다.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한 게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영장을 발부했는데 법원에서 타당성이 있으니까 발부를 했겠죠. 전혀 없는 거 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몰아붙인다. 그것은 증거는 없어요. 법원은 그럼 법원의 판단을 해서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수색 영장을 해서 압수수색을 했을 뿐이고 압수수색을 그렇게 했는데도 증거 나온 거 하나도 없어요. 아직 발표가 안 됐죠. 그 발표를 해야지. 발표를 하고 치고 해야지 사법 리스크지. 자 이렇게 정리하시죠. 뭐 이렇게 더 좀 2부로 연결해서 또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만 또 정해진 시간도 있고 약 1시간여 동안입니다. 정치판 협치 과연 신기루인가 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야 정치가 정말 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만 그 방향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여야가 경제 위기 또는 민생을 놓고 정말 잘하기 경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요. 추석 연휴 첫날 아침 두 분 성국권 평론가 또 우리 박진영 교수 모시고 한번 열띤 토론 벌여봤습니다. 하여튼 판단은 또 우리 시청자 또 애독자님들이 또 다 나름 하실 것 같습니다. 모쪼록 추석 연휴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 잘 나누시고 따뜻한 명절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